서류 준비는 다 됐어? 응. 상가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눈도 못 뜨는 년이 뭘 알겠어?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었던 며느리. 시어머니는 보약이라며 매일 손수 약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눈을 멀게 하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자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루 두 끼 밥만 던져주며 석 달을 그 안에 가뒀습니다. 상가 명의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창고 안에 갇힌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낮은 야산 자락 아래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조용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하고 시골이라고 하기엔 버스가 제법 자주 다니는 그런 곳이었죠. 그 동네 골목 안쪽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담장,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대문, 그리고 1층 창문에는 작은 미용실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헤어. 글씨체가 조금 촌스럽긴 해도 동네 어른들 사이에선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원장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손이 야무지고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버스 두 정거장 너머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단골이 생길 정도였죠.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김미나, 36살이었습니다. 미나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몸이 된 지 벌써 수년째였죠. 이불을 걷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면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미나는 그 차가움에도 별다른 표정 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아침 밥상은 죽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시리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흰쌀밥에 국 하나, 반찬 3가지가 갖춰져야 했습니다. 미나는 결혼한 이후로 그 조건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손이 퉁퉁 부은 날에도 새벽 6시에 부엌은 언제나 미나의 자리였습니다. 밥이 뜸드는 동안 남편 정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정호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나는 반찬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담으며 뚜껑을 닫기 전 잠깐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뭔가 빠진 건 없는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들어갔는지, 그 짧은 확인이 미나에겐 아침 인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잘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도시락 안에 조용히 담는 방식이었죠. 7시가 조금 넘으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손님은 없었지만 열어두는 것 자체가 이 동네에서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문 열었네, 미나 원장 나왔네. 그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분명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복순 할매로 불리는 72살 어르신이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파마 해줘라. 자꾸 머리가 푸석푸석해서 못 쓰겠어. 어르신 지난달에 오셨잖아요. 머리 상할까 걱정이 되는데. 늙은이 머리가 상하면 얼마나 상해, 어서 해줘. 미나는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복순 할매는 쉬지 않고 수다를 이어갔습니다. 미나 원장님은 참 효부야, 효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주변엔 하나도 없어. 미나는 거울 속 손님을 바라보며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가게도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초 아무것도 없던 미나가 이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낼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박순자가 가진 혀집 땅 덕분이었으니까요. 보증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순자가 먼저 1층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서럽고 외로운 날에도 그 마음 하나를 붙잡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65의 순자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복순 할매와 미나가 나누는 대화가 계단 위까지 희미하게 흘러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낀 채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효부는 무슨 효부야? 입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미용실도 우리 집 땅 아니었으면 못했으려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계단 위에서 순자의 눈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순자는 안방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예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지분 서류였습니다. 이 집과 맞닿아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서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지분 일부 김미나 명의. 순자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아들 앞으로 돌려놔야겠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계산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층 작은 방에서 내일 장볼 목록을 수첩에 적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경기도 외곽의 별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의 눈에 비친 하늘은 아직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 깊숙한 곳에서 조용하고 차갑게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났고 밥을 했고 도시락을 쌌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도 평소처럼 늦은 아침에 내려와 밥을 먹었고 미나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몰랐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나가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순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약 봉지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진한 한약 냄새가 현관까지 번졌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미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요즘 많이 피곤하다고 했잖아. 내가 한약방 가서 몸 보하는 약 지어왔다.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어.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가 먼저 무언가를 챙겨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이후 줄곧 미나가 챙기는 쪽이었고 받는 쪽은 언제나 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다 챙겨주시다니. 며느리 몸 챙기는 게 뭐가 대수야. 어서 받아.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미나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오해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나름의 방식으로 애정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부터 미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먹었습니다. 맛은 몹시 쓰고 텁텁했지만 군말 없이 삼켰습니다. 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봉지를 뜯어 미나 앞에 놓았고 미나가 다 마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미나는 그 눈길이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때의 미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미나는 가게 거울 앞에서 손님 머리를 손질하다가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거울 속 풍경이 살짝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한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감 청소를 늦게까지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미나는 저녁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눈이 좀 흐릿해요. 피곤해서 그런 건지. 순자는 밥을 뜨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그렇지. 그런가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서요. 좀 이르게 자면 나아. 별거 아니야. 정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미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스스로도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았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나아지겠지, 좀 더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은 미나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의 얼굴이 뭉개져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눈을 잔뜩 찡그려야 윤곽이 잡혔습니다. 가위를 들고 일하는 내내 눈이 침침했고 밤이 되면 글씨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첩에 장 목록을 적으려고 볼펜을 들었는데 줄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 헛줄을 긁기도 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실수할까봐 마음이 졸아들었고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여는 일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님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고.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40 넘으니까 그러더라. 저 아직 36인데요. 요즘 애들은 일찍 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미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꺼낼 때마다 돌아오는 건 별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습관처럼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도록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여도 고개를 기울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도 미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받았고 웃었고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그 말을 되뇌면 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도 미나는 매일 아침 한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에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순자가 직접 봉지를 뜯어 건네면 미나는 두 손으로 받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다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가게 안형광등 불빛조차 번져 보였습니다. 손님 얼굴은 윤곽만 겨우 잡혔고 가위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나는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 일했습니다. 수십 번 반복해온 동작이라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게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표정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눈을 뜨면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혼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건지. 대답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마저 뿌옇게 번지는 것을 보며 미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며칠 뒤 미나는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순자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돈이 어디 있어? 가게 수입해서 좀 쓰면 안 될까요? 진짜 눈이 심상치 않아서.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게 돈을 그런 데 써? 대출 이자는 어쩌고. 이번 달 관리비는 누가 내?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빠듯했습니다. 그 현실을 알면서도 병원 얘기를 꺼낸 자신이 오히려 민망해졌습니다. 정호도 저녁에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좀 더 쉬면 나아지겠지. 그냥 피곤한 거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미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다가 국자를 놓쳤습니다. 바닥이 어디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잡으려다 빈 공기를 쥐었습니다. 결국 냄비째 기울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짧게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너무 흐려서 어떻게 다친 건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통증보다 공포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부엌에서 매일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소리를 듣고 내려온 순자가 부엌 입구에 서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저 정말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발 병원 한 번만.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미나는 그 침묵 속에서
혹시 이번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는 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가게는 당분간 쉬어야겠네. 네. 눈이 안 보이는데 손님한테 가위를 어떻게 들어.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병원 얘기는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결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위를 드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나의 하루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었던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낮이 계속됐습니다. 미나는 2층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도 흐릿했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잠깐 나와봐. 미나는 손을 더듬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정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층 창고 있잖아. 거기서 좀 쉬어라. 미나는 잠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다치면 어쩌려고. 창고는 1층이니까 안전하잖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이야. 나아질 때까지만.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손을 뻗어 벽을 더듬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박스들과 쓰지 않는 물건들 사이 작은 이불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컹. 자물쇠 걸리는 소리였습니다. 미나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 쪽을 더듬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근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것.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확신으로 바뀐 것이.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공간은 눈이 멀쩡한 사람에게도 눈이 흐릿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두웠습니다. 미나는 손을 뻗어 주변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먼지 쌓인 박스 더미, 녹슨 선반 모서리, 그리고 바닥에 놓인 얇은 이불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나는 이불 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 자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운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틈새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복도 쪽 불빛인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빗줄기가 스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습니다. 완전한 어둠보다는 그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미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말없이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고 들어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철컹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체념하게 만드는 소리가 됐습니다. 미나는 그릇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밥을 떴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밥은 하루 2번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말이 없었고 언제나 반찬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틈은 문 아래 얇은 줄 하나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빗줄기가 환해지면 낮이라는 걸 알았고 어두워지면 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가늠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에는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실수했겠지. 그래서 화가 나신 거겠지. 미나는 기억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밥상을 늦게 차린 날이 있었나? 말을 잘못한 적이 있었나? 가게 일 때문에 소홀했던 게 있었나? 아무리 떠올려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났고 빠진 날 없이 밥을 했고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보약을 먹고 나서부터였다. 처음 눈이 흐릿해진 게 정확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긴 해도 눈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가져온 한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눈이 나빠졌고 점점 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먹을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편치 않아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모른다고,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고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와 정우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둘 다 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창고 안이 워낙 고요했기 때문에 미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는 다 됐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응. 상가 명의만 넘기면 끝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눈도 못 뜨는 년이 뭘 알겠어. 그 말이 창고 벽을 타고 미나의 귀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까까지 억눌러 두었던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왔습니다. 상가명의, 서류, 눈도 못 뜨는 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미나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약이라며 매일 직접 챙겨주던 것, 눈이 나빠져도 병원을 막은 것,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운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눈물이 소리도 없이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났던 세월,
한 번도 밥상을 거른 적 없었던 시간. 어머니 욕을 단 한 번도 밖에서 한 적 없었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창고 안에 미나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난 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생활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나아질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어느새 세 달이 됐습니다. 미나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삶은 그 창고 안에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 두 번 들어오는 밥그릇, 문 아래로 새어드는 가느다란 빗줄기, 시멘트 벽의 냉기. 그것이 미나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눈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고 형체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느 순간부터 눈 대신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이불이 어디까지인지, 벽이 얼마나 가까운지, 눈 대신 손이, 눈 대신 귀가 미나와 세상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태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2살 위 오빠, 어릴 때부터 미나 곁에서 늘 든든하게 있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 종합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명절마다 전화를 했고 생일이면 꼭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들어오기 훨씬 전이었을 겁니다. 오빠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으니 아프다는 것도 창고에 갇혀 있다는 것도 밥 한 끼를 하루 2번 겨우 받아먹고 있다는 것도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고통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기도하는 건지 버티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태수였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외모에 조용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일을 오래 하다 보니 표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문 앞에 선 태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이었습니다. 미나와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 번호로도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태수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단단하게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오빠 연락만큼은 꼭 받던 동생이었으니까요. 태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태수를 보자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웃음기를 올렸습니다. 어머, 태수씨. 웬일이에요? 미나 좀 보려고요. 어디 있어요? 미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멀리 요양 갔어요. 요양이요? 어디로 갔는데요? 공기 좋은 데로요. 좀 쉬어야 한다고 해서. 태수는 잠시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연락은 왜 안 돼요? 석 달째 전화를 못 받고 있는데. 전화기를 잃어버렸대요. 거기서 새로 장만하려나 봐요.
주소라도 알 수 있을까요? 거기가 워낙 외진데라 저도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요. 미나한테 연락되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화기 분실, 주소 모름, 말 하나하나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 환자 기록, 조회 화면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미나. 조회 결과가 떴습니다. 최근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석 달 전 이후로 병원 방문 이력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갔다면 그동안 병원 기록이 하나쯤은 있어야 했습니다. 연계 병원 기록까지 범위를 넓혀 조회했습니다. 그때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2달 전 인근 안과에서 접수된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뢰서를 접수했지만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의심소견 약물성 시신경 손상.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그 한 줄 위에 고정됐습니다. 약물성 시신경 손상. 그게 무슨 뜻인지 태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투여된 특정 물질이 시신경을 직접 손상시킨 경우에만 나오는 소견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하며 익힌 침착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걸음마다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야, 기다려, 오빠가 간다. 태수가 다시 그 집 앞에 선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출력해온 기록을 내밀며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신고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연락이 두절된 것, 약물성 시신경 손상 의심 소견, 요양을 갔다는 말과 전혀 왔지 않는 진료 기록 공백,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함께 움직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자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댁에 김미나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계십니까? 순자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 갔다고요. 아까 이 사람한테도 말했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미나가 알아서 간 거라.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댁 내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순자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장도 없이 그게 말이 돼요? 임의 동행 요청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태수는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1층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문 닫힌 미용실 공간, 좁은 복도, 그리고 안쪽 끝에 있는 창고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무슨 용도입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창고예요. 짐 넣어두는 창고.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너무 길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순자가 천천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퀴퀴하고 눅눅한 공기가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태수는 반사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옷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말을 걸어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미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어있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안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태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나야 나야. 오빠야. 미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진짜야? 진짜야. 오빠가 데리러 왔어. 이제 괜찮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오빠 손에 온기를 만나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조차 제대로 낼 기운이 없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는 미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미나는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석 달을 웅크리고 지낸 몸이었습니다. 태수가 옆구리를 받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발이 복도 바닥을 밟았습니다. 창고가 아닌 곳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오빠, 응? 나 밖에 나온 거야?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온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경찰관이 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복도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나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어깨에 기댄 채 현관문 쪽으로 걷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미나의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넓다는 것을, 트여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사방이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을. 미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오빠, 응, 나 살았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나의 어깨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석 달 만에 마주한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미나에게는 그 빛조차 뭉개져 보였지만 밝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고의 어둠과는 다른 사람 냄새가 나는 밝음이었습니다. 태수는 미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의사를 불렀고 미나의 손을 잡은 채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그 손이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게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물성이라는 거죠? 네. 특정 신경 억제 계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적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발성 노출로는 이런 수준의 손상이 오지 않습니다. 태수의 턱이 굳었습니다. 시력은 회복이 됩니까? 일부 회복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손상된 시간이 길수록 예후가 좋지 않아서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록 남겨주십시오. 정식으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병실로 돌아오자 경찰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나는 병상에 기댄 채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정확하게 이어갔습니다. 보약이라며 매일 직접 챙겨주던 것, 눈이 나빠져도 병원을 막았던 것, 돈이 없다며 진료를 못 가게 했던 것,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운 것, 하루 두 끼 밥만 넣어주며 석 달을 그 안에 가뒀던 것, 그 모든 것을 미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미나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관이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한약 남은 게 있습니까?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 먹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셨으니까요. 한약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어머니가 혼자 다녀오셨거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그 집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창고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자물쇠, 얇은 이불 한 장, 하루 2번 밥을 넣어줬다는 흔적들. 안방 서랍 속 부동산 서류도 확인됐습니다. 상가명의 이전 관련 서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직 도장은 찍히지 않았지만 미나의 이름이 지워지고 정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순자가 다녔다는 한약방을 찾아냈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 영상 확인을 요청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상에는 순자가 한약방을 여러 차례 드나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날짜는
미나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구매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보약 재료가 아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재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몸이 걱정돼서 보약 지어준 것뿐이에요. 박순자 씨, 한약방 폐쇄회로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구매한 약재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한약방에서 판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간 복용하면 시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박순자 씨는 이걸 알고 구매하셨습니까? 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약재상이 진술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먼저 특정 성분을 지목해서 요청했다고요. 직접 이름을 대며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팔짱이 풀렸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가 지분이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싫었어요.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싶었는데 미나가 순순히 넘겨줄 사람이 아니라서. 경찰관이 받아 적었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 복도에서 태수는 정호와 마주섰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됐다고 했죠. 상가명에 넘기는 거요. 정호가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미나가 창고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당신하고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냥 좀 쉬게 하려는 줄만 알았어. 약을 먹인 건 진짜 몰랐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달입니다. 3달 동안 자기 아내가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끝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의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방송소리, 링거 기계의 낮은 알람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미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오는 소리에 미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응? 나 잘못한 거 없지? 태수는 미나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달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맨 앞줄에 앉았고 그 옆에 미나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시력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3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윤곽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순자의 실루엣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박순자는 피해자 김미나에게 장기간에 걸쳐 신경독성 물질을 투여하고 이로 인한 시력 상실을 이용해 약석 달간 창고에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본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정황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박순자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 선고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련하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기쁘거나 통쾌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순자가 미나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났던 것, 한 번도 밥상을 거른 적 없었던 것, 어머니 욕을 단 한 번도 밖에서 한 적 없었던 것. 그 모든 세월을 이 한마디로 덮어도 되는 건지. 하지만 미나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창고에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순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근데 안 끝났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복도 한가운데 서였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엔 눈앞에 놓인 물건도 더듬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력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창가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억울함에도 배신감에도 공포에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야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좋은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버티는 동안엔 무너지지 않다가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달려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미나는 미용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할매였습니다. 미나야,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나가 웃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어르신. 죄송하긴. 어서 앉혀줘. 머리가 다 자랐잖아. 복순 할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 해온 동작이었으니까요.
원장님 많이 힘들었지? 미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버텼어. 내가 소문 다 들었어. 대단한 거야, 그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태수가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 건데? 순대국. 오빠는 맨날 순대국이야. 맛있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그랗고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문득 창고 안이 떠올랐습니다. 문 아래 가느다란 빗줄기, 하루 2번 들어오던 밥그릇, 시멘트 벽의 냉기, 혼자서 시간을 가늠하며 버텼던 날들.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녁밤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다시 살고 있네. 억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끝내 일어나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결국 인과응보로 답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이 돌아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미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미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났고 밥을 했고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창고에 갇혀 석 달을 버텼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게 사는 게 손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잃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미나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견디는 사람은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한 사람의 시간은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혼자 감당하고 계신 게 너무 무거운 분이 계신다면 오늘 미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창고 문 아래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를 붙잡고 버텼던 그 사람을요.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곁에 있어 주신다면 더 깊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